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4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9,241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57명으로 이틀째 국내 발생 환자 수를 추월한 상황입니다.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먼저 확진자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00시 현재 확진자가 104명이 늘어서 총 9,241명입니다. 네. 그 하나의 특징은 이 확진자 발생 중에서 공항에서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30명이었다. 네. 이 점이 가장 그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사망자는 15명이 늘어서 네. 현재 총 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완치가 돼서 격리가 해제된 그런 인원도 41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총 4,144명이고 지금 말씀처럼 완치율이 44.8%로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는 이런 경향은 불행 중 반가운 소식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네요. 그 확진자 104명을 지역별로 조금 분류를 하게 되면 네. 여전히 그 대구가 제일 많습니다. 26명이고요. 경기 14명, 서울 13명, 경북 12명입니다. 네. 어쨌든 30명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새롭게 확진자가 되었다. 이것이 어제 새로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지역 감염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56명, 57명이 해외 유입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50%가 넘는 거고요. 그 얘기는 현재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는 오히려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를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지금 맨 처음에 보면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900명대까지 늘었다가 네. 숫자가 하루 500명, 발생자가요? 400명, 예, 하루 발생자, 확진자가 쭉쭉쭉 줄다가 지금 이제 100명대로 내려가서 그다음에 이제 60명, 70명, 100명, 104명 이런데 하루 네. 발생자 얘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도 100명인데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그중에 51명이 밖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목요일 날도 오늘입니다. 104명 중에 57명이 네. 밖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지금 숫자가 국내에서 그간의 이른바 그 세던 숫자로 비하면 어제가 54명, 오늘이 어제가 49명, 네. 오늘이 47명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100명대하고 지금 분명히 다른 모습인데 네. 이 지금 국가에서 발표하는 숫자는 합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100명대로 계속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착시 현상이 있어서 이걸 한번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렇죠. 국내 생각이 발생은 훨씬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게 섞여서 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해외에서 워낙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탈리아, 미국, 유럽에서 네. 우리 교민들이 들어오면서 그 숫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숫자하고 합해서 희석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괜찮은 게 사실은 이제 대구 지역 이런 데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가 이제 이 스포라딕 감염, 그러니까 산발적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안정된 수준이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우려했던 뭐 신천지나 네. 대구 콜센터 뭐 등등 이런 지역, 경북 지역에서 이런 상황만 없다면 아마도 개학 때까지는 조금 더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사회적 거리두기만 잘하면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까지는 국내 확진자 수가 워낙 많이 늘어가지고 해외 유입 환자 수가 많이 좀 상대적으로 안 보이기도 했었고요. 실제 숫자도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지금까지 해외 유입 환자들만 좀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총 57명입니다. 그리고 공항 검역 과정에서 30명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27명이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그 상태에서 이제 확진이 된 이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게 되면 네. 내국인이 49명입니다. 즉 내국인이 해외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네. 일정한 감염에 대해서 확진된 것 같고요. 외국인이 8명이고요. 네. 지금 말씀처럼 이것을 총 확진자로 비율을 보게 되면 네. 3.1%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체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아마 지금 요 1주, 2주 사이로 따지게 보면 상당히 그 비율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또 다시 나누게 되면 그 지금까지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확진된 그 수는 284명입니다. 전체 기간을 따져서 봤을 때는 누적된 게 284명이 국외에서 들어오면서 또는 들어와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총 확진자가 지금 9,241명인데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284명만
외에서 들어온 해외 유입자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약 3.1%에 그 해당이 그러네요.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적별로 보면 지금처럼 내국인이 90%입니다. 253명이고요. 네. 외국인이 이제 21명이고 이것을 이제 지역별로 조금 나눠 보게 되면 역시 유럽이 164명으로 가장 많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미주가 63명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16명인데 16명을 빼고 나머지 아시아국에 31명이 감염됐고 아프리카에서 그 2명입니다. 이집트죠,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은 그 최근에 그 여행이나 기타 업무차 해외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내국인에 의한 그 감염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시사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초반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확진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또 뭐 검역을 한다든지 유럽 쪽에서 봉쇄를 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안 들어온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평균이 3.1%인데 지금 어제 오늘 다 50%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왜 지금 이렇습니까? 네. 전체를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전체에서의 우리 초기에도 그랬지만 전체에서는 지금 3.1%지만 지금 현재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50%거든요. 네, 하루에 들어오는 게 50%가 이미 넘어섰고 그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지금 유럽 특히 미국에서의 지금 이 증가세는 네. 그 미국 앵커들이 그렇게 합니다. 익스포넨셜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그래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가 안에 있고 네. 뭐 그게 우리 교민들이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90%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도 충분히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도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그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교민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학교에 공부하러 갔다가 네. 미국 대학이 특히 이제 동부 지역에서는 거의 이제 이른바 셧다운이라고 해서 학교 자체도 폐쇄를 하고 기숙사도 폐쇄를 하니까 학생이 거기에 집이 없으면은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 거죠. 집이 맞습니다. 있더라도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방, 뭐 책가방 다 짊어지고 외국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 사례가 더 많아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확인 안 된 얘기지만 오히려 외국인도 오히려 한국을 이른바 이 의료의 그 아주 수혜 치료가 기적이라고 더 좋다.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젊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주로 서울에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계시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 오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숫자가 어제 경우로 서울 전체에 359명인데 네. 해외에서는 지금 들어온 숫자가 75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집 우리 대한민국의 3.1%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거의 그러네요. 지금 7, 5, 15, 20% 이상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경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서울에 아까 말씀하실 때도 유학생들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학생들 중에서 자가격리 안 지키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뭐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간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음주를 한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확인이 되면 아예 출국을 해버리겠다 강제로. 강제 추방이네요. 예, 강제 말하자면. 추방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내국인들도 사실은 이게 뭐 이게 정의적 차원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국가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우리 포괄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여러 가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세기를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특히 나갔다 오신 분들. 그래서 국내에 와서 본인이 잘 이른바 격리를 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게 앞으로 많은 또 교민들과 국민들이 외국에서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도 좋은 얘기 때문에 좀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당국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방송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는 공항에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방형 선별진료소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도 아마 그 우리 초기에 그 고양시 등에서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표준 모델 비슷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워킹 스루라고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왜 이게 나왔냐면 지난번에 보시면 공항의 초기 외국 유럽 지역에서 봤다 보니까 증상자 무증상자가 뒤섞여 가지고 검사 받으면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옮긴다. 뭐 10시간 햄버거 먹으면서 기다린다. 공항이라는 데가 넓어 보이지만 사실 수천 명 몰리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특징은 이 지금까지의 바이러스 특성을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한꺼번에 빨리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른바 이제 개방된 공간에서 이 여행객이 오면 여행객과 그 의료진 테스트하는 사람이 분리를 시켜서 한꺼번에 이제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게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한 시간에 12명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됐고요. 상당히 빠르군요. 예, 그 기존에보다 한 4배에서 6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에 12명이고 그런 12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16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한 10시간 한다고 보면 120명 곱하기 16개소니까 한 최대 하루에 2,000명 정도까지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도 다른 외국의 공항이나 이런 데서도 채택을 할 수 있으면 아마도 또 다른 어떤 좋은 한국의 모델이 수출되는 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자가격리 안 지키는 케이스들 얘기했는데요. 계속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뭐 클럽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밖에 나와서 자가격리 중인데 뭐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세균 총리가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진천에 소위 유럽발 이 환자들이 네. 사실은 이제 판정이 아직 안 난 상태죠. 검체 검사를 이제 기다리면서 22일 밤에 이제 입소를 했습니다. 임시 격리가 돼 있는 임시 격리가 거였군요. 됐었죠. 네. 324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3명이 이제 양성으로 이제 판정이 났고 나머지 다 음성이었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비록 음성이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젊은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술도 먹고 음식도 막 먹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중앙적으로 통제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당히 비난이 좀 비등했던 차에 지금 어쨌든 해외 입국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태에서는 자가격리의 준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일단은 고발 조치를 바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검역 법에 의해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이런 등에 위반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또 신고센터도 마련을 하고요. 뭐 이런 등의 무관용 원칙을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외국인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하면 강제 출국 추방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국인 같은 경우에도 좀 강화가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 루트로 말이죠. 네. 뭐 신고의 통로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코드 제로를 발령해서 긴급 출동을 해서 일정한 강제 조치를 할 뭐 이런 것도 즉시 하나의 출동 이런 얘기군요. 네, 코드 그렇습니다. 제로라는 게. 코드 제로가요. 아주 신속한 이 공권력의 확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또 자가격리 자들에게 4인 기구당 약 123만 원을 지원을 했었죠. 4인 가구별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급 지원을 이제 중단을 하는 등의 수칙억이면 돈 안 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지금 이 관련 법에 의하면 일정한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처하게 되는 필요한 것이고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혹시 전파가 되게 되는 경우에는 네. 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이런 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가격리가 이와 같은 법적인 억지력을 떠나서 공공사회의 일원으로서 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2차례 연기해가지고 4월 6일 계약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만약에 4월 6일에도 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온라인 계약을 하겠다. 그 방법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온라인 계약이지만 사실상 이것에 관한 이제 준비가 얼만큼 됐는가가 또 하나의 관건 같은데요.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를테면 온라인 영상을 올리거나 또는 화상 강의를 하는 등의 시범 학교를 운영을 해보겠다. 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제 질적인 차이가 혹시 있지 않을까. 온라인 수업 자체가 그럴 수 있거든요. 학교별로 얼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또는 선생님들이 얼만큼 온라인 매체에 대해서 익숙한지 이것에 따라서 강의와 수업의 질 자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런 등등이 하나의 지금 관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결국 지금 학교 공간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사실은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둑불 온라인 계약으로 방향을 교육부에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과 수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들은 그게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학교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은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또 이게 일정한 장애가 있는 그런 학생들에 있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 수업을 듣는데 한계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말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네. 그 온라인 매체의 다른 이 청각을 대체할 수 있는 수화라든가 수어 방송 아니면 또 자막을 이렇게 글로 네. 써놓는 이런 것까지 과연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와 같은 온라인 수업을 가능한 그 전제는 PC라든가 이 컴퓨터라든가 이것에 누구나가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가능한 것인데 PC 노트북 없는 학생들 꽤 없는 많을 학생들도 거예요. 사실은 뭐 수만 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말해서 학습권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이런 그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쌍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과연 얼만큼 교육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교육 콘텐츠를 영상으로 담아내고 다른 뭐 PPT 파일로 담아내고 이러려면 사실은 수개월 이상의 축적된 그와 같은 자료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계약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넘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인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뭐 정부가 일단 뭐 결정한 사항이어서 왜냐하면 현재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데 감염병의 추세를 현재 일단은 가장 좀 명백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상황은 상당히 많이 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잔불이 언제 또 커질지는 모른다. 대신에 해외의 큰 불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해외로 들어오는 걸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관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의 이 생각도 지금 이 이른바 거리두기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거는 개학 때까지는 숫자를 10자리 수 정도로 떨어뜨리자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까지는 일단 보면서 계약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작합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이 올라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염증 19 3월 26일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241명이며 이 중 4,144명이 격리 해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누적 확진자 중에 284명이 해외 유입 사례이고 이 중 외국인이 31명, 따라서 나머지 253명이 해외 체류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04명이고 격리 해제는 414명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고 이제는 전체 환자 중에 약 반, 53.7%가 격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사망자는 보도 참고 자료 숫자보다 한 사례가 증가하여 1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그리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많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환자가 30명입니다. 전국적으로 82.2%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보면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미래 키움 어린이집에서 교사 1명이 확진돼서 접촉자 48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어서 33,256명 중에 0.7%인 224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신병원 종사자 중에는 1명이 양성으로 현재까지 확인되었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의 동구에 소재한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현재까지 19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해당되는 병동에 대해서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환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3월 26일 전체 신규 확진자 104명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는 39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럽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내국인이 34명이며 검역 과정에서 30명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차후에 발견된 사례가 9명입니다. 3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수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이 강화됩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내외국인 관계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에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를 하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이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의 경우에도 내국인 그리고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 후에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그리고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전체 발생 추이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 단계에서 의무 설치토록 하는 등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을 철저히 하고 위치 확인을 통해서 생활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께서는 저희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및 미국 이외의 입국자께서도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 출근을 하지 말고 가족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손 씻기나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해외 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염 예방에 동참해 주시고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령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드립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오늘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확진자의 이동 동선 그리고 시간대별로 체류 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발병 지역을 분석해서 지역 내에 감염원 파악을 한다든지 다양한 통계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4월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을 계속해서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고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그리고 출퇴근 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또 식사 시에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휴게실 등 다중 이용 공간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권준욱 부본부장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설명하는 것 중에 숫자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체 확진자가 104명 늘었는데 그중에서 57명이 해외 유입 환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권준욱 부본부장 설명에 따르면 검역에서 확인된 게 30명, 그리고 검역을 통과한 후에 지역에서 감염이 확인된 것이 9명, 그래서 총 39건이라는 거예요. 57건보다는 줄었습니다. 이 상황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해외 유입,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럽발 입국자들을 전수조사를 해왔는데 27일 0시,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미국에서 오는 분들도 다 자가격리, 일단 14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요. 유증상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진단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양성이 나오면 병원에 가든지 생활치료시설로 경증 환자들은 그렇게 가겠죠. 그렇습니다. 무증상자일 경우, 그러니까 음성일 경우에도 14일간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요. 외국인일 경우에는 장기 체류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거고 단기 체류자일 경우는 일단 공항에서 먼저 검사 받고
음성이 나왔을 때만 입국이 가능한데 그때도 강화된 관리를 받게 된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가 됐나요? 예, 정확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상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진 곳이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원래 담임 목사를 하던 곳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는 4월 5일까지인가요? 네. 집회하지 말라라고 지금 돼 있는데 어저께 수요 예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신문의 그 보도에 의하면 어제 그 수요 그 집회가 300명이 운집해서 있었고 네. 다만 이제 그 외관상의 그 모습은 예를 들면 3명씩 좀 공간을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독제도 마련하고 발열에 관한 측정도 하고 수칙은 좀 지켰네요. 이제 수칙은 이제 지킨 듯 하지만 네. 사실상 이것 자체가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고요. 집회 금지 명령 자체를 어긴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 이 약 384개의 그 교회에 대해서 주말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조건을 어긴 것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은 다 응했는데 맞습니다. 이 교회는 그것을 이제 묵살하고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서울시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4월 5일까지 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집회 자체를 이제 금지한 이런 명령을 발의한 그 상태인데요. 어제 그 집회에 있어서도 정광훈 목사 석방이라고 하는 이런 배지까지 다 이제 달고서 집회를 했다. 뭐 이런 점이 또 조금 곱지 않은 시선을 지금 자아내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그리고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관련한 단체 관련해서 법인 취소 결정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한 1, 2주 전에 일정한 행정 절차, 즉 청문 절차가 있었죠. 이것은 이제 행정청의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네. 취소라고 하는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네. 일정한 그것에 대해서 항의와 항변을 할 수 있는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신천지는 전혀 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지금 서울시에서 전격적으로 법인성을 취소하는 즉 종교 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자체가 결국은 박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세금상의 그 혜택이라든가 또 신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도 없어지게 되는 이런 그 불이익인데 네. 서울시 입장에서 그 취소의 그 근거 자체는 이 공적인 업무에 관해서 오히려 그 방해를 한 이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행정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로 입증이 된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네. 또는 속여서 예를 들면 세를 확장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뭐 위장교회를 뭐 마련한다든가 또는 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이 행정조사를 하는 이런 그 전후한 그 시점에 소위 특정대라고 하는 특수대 그 바꿔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그 세를 넓히는가에 관해서 이만희 그 총 회장에게 직접적인 보고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 시점에 또 이만희 회장이 이 특전단이라고 부르는 그룹에게 아주 독려하는 이런 그 모습까지 보였다. 그렇다 본다면 모략 정도와 위장 포교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반사회적 단체성이 있고 이것은 국가의 방역 행위를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법에 있는 공익성에 반하기 때문에 법인 취소의 사유가 된다. 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그 신천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소송으로서 이거 다투겠다. 네. 이런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는 것 어제 같습니다. 뉴스데스크에 보도가 됐습니다. 법적인 어떤 조치, 말하자면 이때까지는 큰절 2번 하면서 뭐 이렇게 미안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뭐 반격이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행정소송에서 이 CCBB 또 진위가 판별되고 알겠습니다. 이 행정처분의 취소가 적절한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